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년이 없는 직업 공인중개사 실무특강. 오늘은 결격사유와 확인설명서 과정은 1단계, 2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실무특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개업에서 현장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 결격 사유와 확인 설명서에 의해서 공인중개사가 과태료를 맞고 또 업무 정지를 맞고 이와 같은 사례가 아주 빈번합니다. 특히나 결격 사유 같은 경우는 등록관청에서 1년에 주기적으로 한 번 이상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혀 공인중개사 업무랑 상관이 없는 그런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 결격 사유자가 돼서 부득이하게 등록이 취소되는 그런 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실무를 하면서 주의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결격 사유와 확인 설명서 학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부동산학 박사이고요. 현재 서울디지털대학교 개건 교수로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임 교수로 있고 오종구 지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협회 중앙상담위원으로 활동 중이고 또 여러 번의 실무교육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수업을 한번 함께 진행해 보죠. 그래서 수업 내용은 1강에서는 결격 사유를 가지고 여러분과 수업을 하고 2강, 3강에서는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방법, 우리가 가장 중요한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제1강 결격 사유입니다. 먼저 결격 사유의 그 사례를 제가 한 3가지 정도 가져왔는데 한번 보기로 하죠. 공인중개사 A씨는 2023년 4월 공무집행방해 등의 사유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9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등록관청은 2025년 중개업소 지도 점검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해서 등록을 취소 처분한 사연입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은 공인중개사법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제1항 5호에 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자다. 이렇게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취소된 그런 사유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 및 종사자 등록 결격 사유에 대해서 등록관청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공인중개사 A씨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스티커를 부정 사용해서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어요. 우리 중개사법도 아니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스티커 부정 사용해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금고 이상의 우리 법, 이 법 또는 다른 법으로 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은 결격 사유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으로써 처분 결과는 등록 취소이다. 이렇게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연 1회 실시하는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의 결격 사유 일제 조사 결과 등록에 부적절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8년형 사유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4항에 의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 사유자가 돼서 등록이 취소됐다. 이런 사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될 것은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결격 사유자가 된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유념하고 업무를 할 때 긴장을 해야 됩니다. 자, 결격 사유 해당 시 효과를 한번 살펴보면은 중개업이라는 이 큰 영역에 청정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자가 있으면은 신규 등록도 안 되고 중개업에 종사도 못 합니다. 그리고 후발적으로 중개업을 하시다가도 후발적으로 결격 사유가 발생이 되면은 등록이 취소되고 중개업에 종사를 못한다. 요 내용을 여러분들은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 및 효과를 보면은 중개업 종사자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결격 사유는.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불가하고 중개업에 종사도 안 되고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등록 취소 사유 및 해고 해임 사유, 고용인이라든가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업무 정지라든가 해고 해임 사유, 결격 사유자가 있을 경우는 2개월 이내에 이거를 해소하지 못하면은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격 사유 해당 여부의 조회는 제출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행동관청에서 연 1회 이상 아니면 상시, 수시로 결격 사유에 해당 여부를 조회를 해가서 사유가 발생되면은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한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 효과를 보면은 중개업무 종사하기 전에는 등록도 할 수도 없고 법인의 사원 임원도 될 수 없다.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이렇게는 했는데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중개 업무에 종사 중이다 할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자가 발생되면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중복된 내용이지만은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고용인 같은 경우도 2개월 안에 해소를 하지 못하면은 등록 취소 또는 고용인을 고용한 개공한테는 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는 전부 12가지가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 첫째,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는 만 19세는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19세 미만, 18세까지 미성년자라서 중개업에 진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나오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거나 결혼을 해서 성년 의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에서는 19세가 돼야지만이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결격사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결론은 세월이 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는 종료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종료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파산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파산자들은 상당히 제한이 많죠. 여러분 국민의 그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는 그런 개업 공인중개사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하는 경우는 법원으로부터 무조건 복권 결정이 나야지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수용자입니다. 수용자라는 것은 감옥 생활을 하는 거죠. 교도소 생활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집행이 종료되고 나서 만기 석방이 되었다 할 경우는 석방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지만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말 그대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적응기간을, 숙려기간을 가져라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을 살다가 중간에 모범수로 인해서 가석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석방되는 경우는 완전히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남은 기간 집에서 정해진 장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마쳐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 가석방 됐을 경우는 잔영기 플러스 3년이 지나야지만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집행이 면제된 겁니다. 집행이 면제되는 것은 남은 잔여 기간을 면제시켜주는 특별사면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8.15 특사, 광복절 8.15 특사, 광복절 특사, 성탄절 특사 이렇게 해서 남은 기간을 면제해 준 경우도 3년이 지나야지만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자, 집행유예, 유예기간 플러스 2년입니다. 과거에는 집행유예기간만 끝났으면은 바로 중개업에 진출을 할 수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유예기간 만료되고 2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지만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3년 동안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개사법을 위반을 해가지고 벌금형이 내려질 때 판사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판사님, 300만 원, 제발 300만 원에서 만 원만 깎아주십시오. 299만 원만 되게끔 해주십시오. 통사정을 해서 결격사유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된다. 그런 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벌금에서 다른 법률에서 벌금을 맞을 경우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결격사유가 되지가 않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300만 원 미만도 결격사유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고유예 마찬가지로 결격사유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내가 고용인으로 데리고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과실로 인해서 벌금을 맞게 되면은 개옥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로 벌금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300만 원 이상이 된다 해도 양벌 규정에 의해서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행정처분을 받은 자입니다.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 사유자입니다. 그리고 자격 정지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 사유자라서 영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와중에 자격 정지 기관에 영업을 하면은 자격 취소를 받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록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도 마찬가지로 결격 사유자고 업무 정지 받고 폐업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업무 정지 기간 동안은 여러분들은 결격 사유자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이 업무 정지를 받았을 경우 그 사유 발생 당시에 있었던 사원 또는 임원인 결격 사유자가 돼서 중개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는 19세에 도달을 해야 되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역시 법원으로부터 종료 심판을 받아야 된다.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자가 아닙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문제로 자주 출제됐던 그런 내용이죠. 자, 세 번째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도 마찬가지로 복권 판결을 받고 법정 복권이 돼야지만이 결격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효과를 보면은 응시의 결격 사유는 시험을 못 보는 거죠. 등록 결격 사유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업에 등록도 못하고 소공도 못하고 중개보전도 못한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법 위반으로 업무 정지를 당해서 폐업을 했어요. 매월 나가는 월세 감당이 안 돼서 폐업을 한 자도 마찬가지로 업무 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 사유자가 돼서 등록이 안 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야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법인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정지 사유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결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 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 마찬가지로 3년 이상 경과돼야 되고 양벌 규정은 벌금형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을 받은 자 해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3년.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망이라든가 해산, 법인의 해산, 그 다음에 등록 기준이 미달됐을 같은 경우는 보완하면 되겠죠. 이런 경우는 결격 사유가 만약 있다 하면은 보완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격 취소 받은 자 3년입니다. 자격 정지 처분 받은 자도 자격 정지 기간 중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한 자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 후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한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위반 행위를 해서 등록관청에 점검 나와가지고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폐업을 해버렸어요. 폐업을 하고 1년 있다가 재등록을 했어.
그랬더니 등록관청에서 결격 사유로 등록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러면은 등록 취소부터 3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폐업하는 그 기간을 공지해 준다. 폐업하는 그 기간을 공지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제2강 확인 설명서 1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개업을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등록관청에서 지적을 받고 과태료 물고 업무 정지 받는 사유가 바로 이 확인 설명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법을 완전하게 숙달이 돼야 됩니다.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거의 90% 이상이 등록관청에서 수시 점검 나오면은 문을 닫고 업무를 쉬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통상적으로 등록관청에서 나오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1년 계약서 쓴 거 전부 꺼내 보세요. 아니면은 3년 동안 계약서 작성한 거 확인 설명서랑 가지고 등록관청으로 좀 와주세요.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거의 90% 이상이 지도점검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지적사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확인 설명서 요거만큼은 여러분들이 상당한 주의와 확실하게 작성하는 것을 숙지시켜 놓고 수시로 공부하시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확인 설명서 사항 때문에 작년에 등록관청에서 지도 단속으로 인해서 과태료 맞는 경우 사례를 한 10가지 정도를 뽑아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약서 쓰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매도 의뢰인과 매수 의뢰인 간의 행여나 그 다툼 때문에 계약이 파기될까봐 안절부절 못하면서 서둘러 계약서를 완성시키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확인 설명서에 빠뜨린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것이 원인이 돼서 계약이 파기되기도 하고, 또 가격이 급등할 때는 임대인 같은 경우는 매도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계약을 파기하고 싶고, 매수인은 어떻게 하든지 계약을 완성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모든 과실들을 개업공인중개사 과실을 찾아내서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손해배상이라든가 또는 중개보수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겪어보니까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작년에 인천 지역에서 발생했던 행정처분 사례를 우리가 한 번씩 보면서 확인 설명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은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 A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은 임차 수요자가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시점부터 중개대상물 현장 설명까지 계속 동행하며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중개보조원은 자신이 중개보조원임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임차 수요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상담을 마친 후 사무소를 떠났습니다. 임차 수요자는 상담 전 과정을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였고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제18조 4항 중개보조원의 고지 의무를 위반을 해가지고 중개보조원도 500만원 과태료 맞고 개업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로 양벌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500만 맞은 그런 실제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실질적으로 하면서 휴대폰까지 녹음을 할 정도면은 요즘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오히려 스마트폰이라든가 또는 부분적인 지식은 개업공인중개사보다도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매물을 보러 다녀요.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 2024년도에 들어온 중개보조원의 저는 고지 의무 요거를 위반했기 때문에 과태료 500만 원 맞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시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는 상가 월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 당해 목적물이 건축물 대장의 위반 건축물을 인지함. 개업공인중개사는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위반 내용을 해당 사항 없음. 우선 바쁘니까 그냥 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기를 하고 어딘가 모르게 조금 불편한 것 같아서 가건물이라고 그 밑에다 간단하게 표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차 B씨가 추후 영업할 등의 지장이 생기게 돼서 민원이 제기되었고 검토 후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그래서 과태료 500만 원 받은 사례인데 특히나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해당 업종이 등록업종인지 허가업종인지 여기에 따라서 미리서 계약을 해놓고 인테리어까지 완성된 상태에서 하다 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반 건축물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해당 사항에 있으면은 있다고 체크를 하고 그래도 계약하고 싶으면은 등록업종인지 신고업종인지 허가업종인지 이런 것을 반드시 보고 계약을 완성시켜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사례 3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A씨는 토지 매매 계약 체결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류 및 세율 항목을 작성하면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를 구분하지 않고 총 세율 몇 프로 기재해서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250만 원 사례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취득세는 몇 프로, 거기에 따른 부가세가 있죠. 부가세 중에서 농어촌 특별세 또는 지방교육세 이 부분을 몇 프로 꼼꼼하게 체크를 해줘야 된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 B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대상 물건의 표시 항목 중 방향을 건축물 대장 도면상 북서가 아니고 남동으로 기재해서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했어요.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가서 확인했는데도 방향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남동 아니면 남향, 동남향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는데 이분도 그와 같이 그냥 단순하게 하던 대로 그냥 체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방향이 틀려가지고 과태료 250만 원 맞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5번째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임대차 중개 과정에서 중개 대상물의 도보 10분 지하철역으로 표기함. 그러나 현장 확인한 결과 도보 10분이 아니고 차량으로 10분으로 확인됩니다.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임차 의뢰인이 불만이 품었기 때문에 꼼꼼하게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파기하고 싶어서 꼼꼼히 찾다 보니까 요 사소한 것을 해가지고 민원을 발생한 그런 사례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과태료 250만원.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는 실무를 하시다 보면은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요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임대차 중개 과정에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를 실시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현장 안내 여부에 안내했음이라고 V자로 표시하여 서류를 작성함. 통상적으로 잘 알고 있는 아파트라든가 잘 알고 있는 중개 대상물 같은 경우는 습관적으로 가보지도 않고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내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현장 안내하지도 않았으면서 매물이 귀했기 때문에 임차인은 그 집을 계약을 작성했고 결론적으로는 과태료 250만원 맞는 사례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7번째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A씨는 2025년 중개 의뢰를 받은 물건을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매수 의뢰자 B에게 설명하면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교부하였으나 확인 설명서 서식의 세부 사항 확인 중에 현장 안내란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장에서 안내하지 않았으나 현장 안내 체크로 표시를 했습니다. 등록관청은 매수 의뢰자 B씨가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현장에 없었으며 중개 대상 물건의 하자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받지 못했다는 민원에 대해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현장을 안내하지도 않았으면서 확인 설명서에는 안내했다고 체크를 해가지고 결국은 의뢰인이 만족을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의뢰인이 불만을 갖고 뭔가를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으면 꼼꼼히 들여다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은 바로 민원을 넣는다. 이것이 오늘날의 실태입니다. 자, 8번째입니다. 공인중개사 A씨는 아파트 매매 중개 과정에서 다주택자인 의뢰인 B씨에게 취득세 관련 문의를 받음. 그러나 A씨는 다주택 여부를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반 과세자 기준세율을 1 내지 3%로 설명함. 이후 B씨는 실제로 다주택자에 해당돼서 취득세를 8%를 적용이 되자 세금 부담이 커졌다면서 민원을 제기했고 조사 결과 A씨는 중개의뢰인의 세대 보유 주택수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단정적으로 평상시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체크를 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마찬가지로 과태료 250만원 두들겨 맞은 그런 사례입니다. 9번째입니다. 매수인 A씨는 개업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인천가족공원 공동묘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고 개업공인중개사 B씨는 거래 중개 과정에서 반경 1km 이내 비선호시설 인접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기재하지를 않았다. 참고로 비선호시설은 화장장, 낙골당, 공동묘지, 쓰레기 처리장, 분뇨 처리장, 격리병원, 사창가 등 비선호시설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장례식장. 장례식장은 전철역 부근에도 있고
병원에도 있고 비선호시설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선호시설을 체크를 안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을 넣어서 과태료 250만 원 받은 그런 사례입니다. 자, 10번째입니다. 매도인 A씨는 개업공인중개사 B에게 빌라 임대차 중개를 의뢰하였고 계약이 체결돼서 임대차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B는 중개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보증보험 가입 금액, 보장기간 등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관련 서류를 교부하지도 않았어요. B는 보증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어 당사자의 손해배상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고 실제로 재산상 손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함. 과태료 30만 원. 우리가 중개를 하고 완성이 되면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공제증서 또는 보증보험에서 가입한 보험증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정신없이 계약서를 쓰다 보니 놓치는 경우가 간간히 있어요. 그렇지 않아서 과태료 30만 원의 행정처분이 있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에게 이 확인설명서란 어떤 것인가? 중개보수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으면은 중개보수를 달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확인설명서는 거래가 완성된 후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거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바로 완성되기 직전에 의뢰인을 앞에다 놓고 의뢰인도 매도 의뢰인 또는 팔고자 하는 임대 의뢰인을 놓고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다시 말해서 매수인 또는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교부 대상은 거래 당사자 양 쌍방에게 교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3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되고 이 보관을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설명서 준수사항 해서 아주 우리가 익숙한 성실하고 정확한 설명 제공, 그 다음에 설명의 근거 자료를 빠짐없이 제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익숙한 내용이라 여러분은 가볍게 들을지 모르지만은 가장 확인설명서의 핵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 설명하고 정확하게 공적 장부, 쉽게 보면 토지대장이라든가 건축물대장,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그 내용에 있는 적힌 대로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설명 및 서명 및 날인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쁘다 보니 서명 및 날인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 판례에 보면은 서명 및 날인을 했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보관하는 확인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벌을 받았는데 소송을 통해서 의뢰인에게 발급된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이 되어 있으면은
처벌을 면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거는 서명 밑날인을 빠뜨렸다 하더라도 의뢰인한테는 서명 밑날인 돼 있는 확인설명서를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우리가 보관하는 것이든 의뢰인한테 주는 것이든 서명 밑날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근거자료 제공입니다.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가 될 수가 있고, 또 설명이 불충분하면 과태료 부과, 부정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개업공인중개사를 곤란에 빠뜨리는 그런 법조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서 관련 행정처분을 살펴보면은 3개월의 자격정지, 소속 공인중개사한테는,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한테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내릴 수가 있다. 그리고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거래액수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사유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250만 원의 과태료. 근거 자료는 제시했으나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마찬가지로 250만 원의 과태료를 묻는다. 그러면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도 하지 않고 설명의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 원,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의 근거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잘못된 확인 설명으로 인해서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손해배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 23년도에 전국적으로 그 전세 사기가 많아서 인명피해도 나고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았어요. 그래서 정부가 부랴부랴 확인 설명서를 보완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가지고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주요 내용으로 살펴보면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최우선 변제금,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등을 확인 설명할 수 있도록 아예 법적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해라. 그리고 관리비에 대한 사항도 추가로 기재를 하게끔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서는 크게 주거용 확인 설명서하고 비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 토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해서 크게 4가지 확인 설명서가 있습니다. 전부 다 알아야 되겠지만은 가장 내용이 많은 주거용 건축물이 확인 설명서 반드시 기재해야 될 사항이 15가지입니다. 그리고 비주거용 건축물은 11가지, 토지는 9가지, 임목, 광업재단은 8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거용 건축물만 확실하게 알아놓아도 여러분들은 확인 설명서 그거로 인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나 과태료 사유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설명의 근거 자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일단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왔을 경우는 등기 권리증 가져오세요. 이렇게 해서 그분이 진짜로 실소유자인지 실질적인 권리자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또는 임야도
토지 이용 계획서를 발부받아서 그 내용을 보고 우리는 기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이런 것들을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임대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문자로라든가 아니면 직접 통화해서 사장님 아니면은 고객님 요 계약서 작성하러 11시까지 와 주시는데요. 오시면서 그 주민센터 들려가서 한 5분이면 뗄 수 있으니까 요거 떼어서 오셔요. 이렇게 하시면은 훨씬 편하고 확실하겠죠.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서 임대인, 임차인 또는 주택의 소유자, 승계한 금융기관,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 법원의 판결문 같은 경우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임차인한테 임대인은 제시를 해야 된다. 확정일자 부여일, 그 다음에 납세증명서. 왜 납세증명서를 이걸 강요를 할까요? 납세증명서, 당해세 같은 경우는 근저당권보다도 우선적으로 징수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확정일자 받고서도 제대로 전세금 보증금을 반환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필요 서류를 예시로 보면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요거 꼭 떼어오시라고 여러분들이 강조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전입세대 확인서 자료 제출은 임대인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미확인에 체크하고 임대인에게 열람 교부 신청 방법을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을 동의를 받아 확인하는 경우는 위임장과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실이라 해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고 공실이어도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갖춘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 해가지고 임대인이 안 떼어왔을 경우 임대인의 동의서와 여기에 써 있죠. 임대인 동의서와 그 다음에 신분증 사본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다 보면은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계약서 쓰기 전에 떼어오시라고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권한도 있고 의무도 무조건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권한은 있지만은 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그리고 시점은 거래계약서 체결되기 전에 하고 누구한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한테 그리고 3년간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된다. 그리고 서명 민날인 이 부분은 항상 빠뜨리지 말고 참여를 하고
통상적으로 소속 공인중개사도 참여를 했는데 서명 민날인 요것을 가급적이면 하기 싫어하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러나 일단은 참여했으면은 참여한 대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공이 있을 경우는 마찬가지로 공동중개한 부동산도 서명 민날인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확인 설명 사항은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과 권리관계,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임대차 확인 사항, 그 다음에 입지 조건, 관리에 관한 사항, 비선호 시설, 거래 예정 금액, 그 다음에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여기까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대장이라든가 건축물대장, 그러니까 1번부터 9번까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부를 보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내용이고, 10번부터 11번, 12번, 13번까지는 의뢰인에게 물어봐서 그 내용을 적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을 보면은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그 다음에 임대차 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그 다음에 보증금 얼마, 임대차 기간은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임대 의뢰인에게 물어보고 기재를 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보면은 1번부터 9번까지는 기본적인 확인사항, 이 기본적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부를 보고 기재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보고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 답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현장 답사를 직접 가서 그 내용을 거기다 기재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사항으로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한테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실제 거래 가격 신고 같은 경우도 취득 당시에 실제 거래 가격으로 보아서 양도 차익이 계산될 수 있다, 이런 것을 고지를 해주라, 이 말입니다. 자,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은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 가로 안에 있는 항목에다가 V자로 표시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세부 항목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적다 보면은 내용이 모자라는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별지를 참고로 해서 기재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3강 확인설명서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거, 여러분 이게 확인설명서 그 표지 내용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특이한 것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확인설명서에 들어와 맞다는 거. 오피스텔은 비주거용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하도 중개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주거용 오피스텔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띄워보면은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있으면은 주거용 확인설명서를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설명서 근거 자료를 보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등기사항 증명서는 기본적으로 띄고 있죠. 그러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그 다음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국세납세, 지방납세, 그 밖의 자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발급받아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의뢰인들한테 우리가 공격당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거 자료 등을 제시를 하고 또 보관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대상 물건에 대한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의뢰인이 가져오질 않아서 그러면은 그 내용을 거기다 기재를 해주면 되지만은 한방의 그 확인 설명서 내용에는 아래와 같이 이런 내용을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거래 당사자는 위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에 대한 사항을 발급, 열람, 검색을 통해서 확인하였으며 물건의 현장 답사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 인지한 후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아래 10에서 14가지 사항에 대한 10번에서 14번 사항에 대한 설명을 통해 각 항목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동의함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고 불응시는 그 설명과 기재를 해주면 됩니다. 대상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에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성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학습하겠습니다. 자, 대상 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해서 적고 건축물의 방향은 여러분 건축물 방향은 그냥 내 상상 속의 방향이 아니고 반드시 가서 현장 확인을 해야 돼요. 이 건축물의 방향을 체크를 안 해가지고 지적을 받아서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주거용인 경우에는 주택인 경우에는 안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실 주 방향을 직접 가서 방향을 확인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직접 가서 내가 거기에다 체크를 해주면 돼요. 오른쪽 발코니 기준, 가장 중요한 건 기준입니다. 기준을 어디에 잡냐에 따라서 기준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은 하자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물건의 표시 사실관계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을 이와 같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항상 중요한 것은 공부상 지목은 여기다 체크를 해주고 실질적으로는 현장 답사를 했더니 뭐로 대지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걸 체크를 해주고 자 전용 면적은 전용 면적으로 체크해주고 준공연도도 마찬가지로 건축물 대장을 떼거나 등기부 등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상 용도를 실제 용도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 답사를 해서 체크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의외로 이 방향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 이것은 생략되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등록관청에서 수시 점검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빠뜨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여부 이런 것도 위반 내용 이런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 이 부분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면은 표제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아파트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기재 없음이라고 표시하시면 되고 통상적으로 이와 같이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 등급 내용을 바로 그대로 사실대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권리관계 등급의 기재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서 적습니다.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수탁자 및 신탁 건물의 신탁 원부 번호를 적고 수탁자 및 수익자의 동의 또는 승낙, 임대차 계약 체결 당사자
그 밖의 요건 등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적어준다. 그 다음에 공동담보가 있는 경우 공동담보 목록을 확인해서 채권 최고액 등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적고 설명해야 합니다. 초보자 같은 경우는 중개업을 하신 지 얼마 안 된 초보자 같은 경우는 신탁 등기된 매물은 임대차 하는 것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신탁사도 책임을 안 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중개사고가 상당수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매매 같은 경우는 의외로 수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탁 등기된 매물을 임대차 하는 경우는 여러분 선배나 특별히 주의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등기상 권리관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등기상 증명서를 떼면 됩니다. 그리고 요 안에 기재되는 내용은 여러분의 신분증에 나오는 지금 사실 거주하고 있는 그 주소를 적는 것이 아니고 등기상 증명서를 떼어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기에다 기재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저당권이라든가 등기된 임차권 같은 경우, 등기상 증명서에 나와 있는 것만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나와 있지 않는 실제 권리관계 같은 경우는 확인설명서 10번에 나와 있는 그 공간에다가 여러분들이 꽉 채워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의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 요거는 시군구 조례에 따르고, 그 밖의 내용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그 내용을 적어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이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거는 건폐율 상한하고 용적률 상한은 우리가 건축물 대장에 떼어서 나오는 그 내용을 적는 것이 아니고 시군구 조례에 나와 있는 그 상한 요율을 적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종 모르면은 등록관청에 전화해서 우리 지역의 상한율이 얼마입니까 하면은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니까 그 내용을 숙지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든가 도시군 관리 계획, 그 다음에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요런 거는 토지 이용 계획서 또는 부동산 종목 공부 시스템 확인을 통해서 시리얼이라고 그러죠. 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빠뜨리는 것이 없게끔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가장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임대차 확인서로 가름했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 여부를 표시한다. 나눈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국세, 지방세, 체납증명서 제출 또는 열람에 동의했는지 이 부분을 꼼꼼하게 신경 써라 하는 내용입니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에서도 마찬가지로 근저당 설정 당시 선순위 담보 물건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 물건 설정 당시에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 그 기준을 적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민간임대 등록 여부를 물어봐서 등록되어 있다면은 그 부분을 임차인에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살펴볼까요? 자,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임대인이 자료를 제출했으면 제출했다고 체크를 하고, 제출을 안 했으면은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동의를 하면은 여기에다 체크를 하고, 체크를 했으면 임차인한테 요런 권리를 설명했습니다라고 강조해서 체크를 하는 내용입니다. 하도 전세사고라든가 이런 사고가 많다 보니
요 부분을 꼼꼼하게 단계별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체크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입세도 확인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했느냐 또는 미확인했느냐 아니면은 그냥 집주인이 살고 있느냐 해당 사항이 없다 매매라든가 이런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음이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 소액 임차인의 범위는 소액 임차인 범위는 얼마고 최우선 변제금은 얼마고 요거를 체크해 주라는 건데 가장 포인트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그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라든가 국세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최우선 변제금은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꼼꼼하게 체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의뢰인이 민간임대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부분에서 체크를 해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는 이런 부분은 매매를 진행할 때 또는 임대차를 할 때 계약갱신 요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 또는 해당이 없음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국세납세 증명서 지방세납세 증명서 이런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서와 동의서하고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실무에서 아예 임대인의 동의서를 만들어 놓고 임대인이 준비한 서류를 발급해 오지 않는 이상은 임대인의 동의서와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보해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확인 설명을 충실히 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임대차 확인 사항에 임대인의 열람 동의 받는 방법 해가지고 주택 임대차 같은 경우는 별도 동의서가 필요하고 지방세 열람 같은 경우는 임대인 동의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되고 국세도 마찬가지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된다. 요거를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인터넷 등기소에 가서 확인해 보면 우리가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또 여러분들 사무실에 책상 앞에 붙여놓는 것이 바로 우선 변제금, 최우선 변제금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저당 설정 당시 그때 기준으로 1990년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은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 변제금, 최우선 변제금 이런 것을 체크를 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간임대 등록 여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임대보증금을 가입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등록을 안 했을 경우는 들어오는 임차인이 허그에다가 주택보증공사 허그에다가 혹시나 모르니까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서 보증금을 온전하게 지키십시오라고 공고를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통상 우리가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으러 가면서 신고를 하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최우선 변제금은 설정 당시 그때 당시에 소액 임차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임대주택 관련법의 연역과 단기 임대주택의 제도의 묘 문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2025년 6월 4일 날 단기 임대가 6년 이상, 장기 임대는 10년 이상으로 개정이 됐다. 그러면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혜택이 있나? 종합부동산에서 합산을 배제를 해주고 살고 있는 주택에 비과세를 해줍니다. 특례를 주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해준다. 그래서 임대사업자에 등록을 한다. 이렇게 당근을 주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그렇게 설명을 다 했으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 확인사항을 설명하였음을 확인함 해가지고 임대인 서명, 그 다음에 임차인 서명, 개업공인중개사 서명, 공동으로 했을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 둘이 다 들어가야 된다. 확인설명서에는 서명하는 부분이 있고, 서명이나 또는 날인이 있고, 민날인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조건 서명, 민날인 다 하셔도 다 하는 습관을 갖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다음에 입지도건입니다. 입지도건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그래서 도로가 하나가 접혀져 있으면은 그 하나의 도로 길이를 체크를 해주면 되고, 두 면이 접혀져 있으면은 둘 다 거리를 해서 체크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대중교통은 뭐 버스 정류장 몇 분, 차량으로 몇 분. 아까 우리가 사례를 본 게 있지요. 도보로 몇 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차량으로 10분이다 라는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요걸 정확하게 체크를 안 해줘서 아까 과태료 받는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용 주차장이 있냐, 공동 주차장을 쓰느냐, 주차장이 없으면 없다. 그 밖에 주차 시설이 어디에 있다. 요 내용을 체크를 하라 이거예요. 등록관청에서는 이런 체크가 빠져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찾습니다. 그래서 각 칸마다 체크해야 될 사항은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교육시설도 마찬가지로 초, 중, 고, 대학교는 없지요. 요 내용은 이렇게 해서 도보로 몇 분.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조금 넓게 적용을 합니다. 분쟁이 좀 없게끔 해서 그 내용을 기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대인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통해 확인한 월평균 관리비를 산출해서 기재, 관리비 내역서 그 영수증 가져오라 해서 그 내용을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1년간 자료 요청할 필요가 있으며 제출한 증빙 자료에 한해서 월평균 관리비를 산출해서 기재를 하라. 그런 내용을 빠짐없이 체크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관리비 내용을 임대인이 잘 모른다. 그런 경우는 K아파트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은 해당 매물에 관리비 1년 내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동관리비, 장기수선 충당금,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활용을 해서 그 칸을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비가 총액 금액, 총 얼마, 요거 체크를 해주고, 총 얼마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월 평균 관리비를 기초로 해서 줬고, 거기에 전기료가 포함이 됐는지, 아니면 수도료가 포함이 되는지, 인터넷이 체크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 관리비 부과 방식이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하느냐 아니면은 임대인이 직접 부과하느냐, 그 밖에 다른 부과 방식이 있으면 그 내용을 체크하고 기재를 해주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비선호 시설입니다. 비선호 시설은 있냐 없냐, 아까 얘기했죠. 매물의 1km 이내에 있냐 없냐를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특이할 것은 주거용과 토지만 이 비선호 시설을 체크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까 사례를 들어보면은 1km 이내에 공동묘지가 있어서 그거를 체크를 안 해줬다고 의뢰인이 민원을 넣어가지고 과태료 250만 원 받는 그 사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얼마에 지금 거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건데, 통상적으로 예정 금액이나 실질적으로 계약서 작성할 땐 금액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접근하시고, 거래 예정 금액이 얼마였는데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할 때 얼마 조정됐다 그러면 그 조정된 내용으로 계약서를 완성하시면 돼요. 그렇게 적고,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을 공시지가 또는 건축물의 공시가격 등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공시된 공시가격 또는 공시가격을 적는다. 임대차 경우에는 생략할 수가 있다. 매매일 때만 그 내용을 확실하게 기재를 해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아까 얘기했죠. 취득세 기본적으로 몇 프로, 농어촌 부가세 몇 프로, 지방교육세 몇 프로라고 반드시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분석해서. 이럴 때 다주택자인 경우는 취득세 8% 또는 12%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물어보고 주택이 몇 개 있는지 잘 모르면은 그 내용을 실제 권리관계라든가 별지를 사용해서 그 의뢰한 내용을 적고 기재를 해주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결정 기준은 주택 보유수, 주택 소재지, 또 기본세율, 중과세율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물어보고 대응을 하시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택 매매를 취득한 경우 개인은 1주택자일 경우는 1에서 3%, 2주택자인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8%, 비조정은 1에서 3%, 3주택 같은 경우는 조정 지역은 12%, 비조정 지역은 8% 이렇게 세율이 정해진다는 걸 꼭 명심하고 여기 그 내용을 기재를 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중과 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부가세입니다. 부가세. 지방교육세는 0.1%, 기본세율 같은 경우는 농어촌 특별세는 0%, 6억 원 이상과 또 9억 원 이하 여기에 따라 부가세도 차등 적용된다는 거 확인하고 기재를 해주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이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사항은 매도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 법정지상권, 유치권, 임대차, 부착된 조각물 정원수, 소유권 변동 여부, 도로 조명 허가 여부 및 권리 의무 승계 대상 여부 등을 적습니다. 통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냥 적는 경우가 많은데 주택이라든가 다른 매물을 적을 경우는 상당히 별지를 사용할 정도로 이 부분에다가 많은 내용을 기재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는 소방 같은 경우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그러니까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라는 것을 있나 없냐 반드시 체크를 해주고, 있으면 몇 개가 있는가 이 부분을 체크해줘야 지도 단속을 안 받는다 이해하시면 되고, 비주거용 같은 경우는 비상벨과 소화전이 있나 없나, 있으면 몇 개, 이 부분을 체크하게끔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일러, 난방 방식 및 보일러 연료 공급 이렇게 했는데, 보일러 같은 경우도 발코니 이런 부분에 보일러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사용 연한을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돼 있을 경우는 거기에 있는 스티커가, 잉크가 발효돼 가지고 확인을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통상 보일러는 8년에서 한 10년 정도면은 사용 연한이 제로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고, 하여간 확인되는 대로 그 사항을 체크를 하고, 확인이 불가하면은 확인 불가라는 요 사항에다가 체크를 해줘라 이 말입니다. 승강기, 배수, 그 밖에 시설물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줘야 된다. 내외부 시설물 상태,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한 사항을 적고, 가정 자동화 시설 등은 그 설치가 있냐 없냐를 꼭 물어보고 기재를 해주라 이런 내용입니다. 벽면, 바닥면, 균열, 누수 있음 없음. 우리가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귀찮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고, 자료 내용이 부족하다 그러면 별지를 사용해서 충실하게 기재를 해줘야 우리가 다툼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환경 설정, 환경 조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크를 빠뜨리면 안 돼. 일조량 그러면 풍부하면 풍부하다, 보통이면 보통, 통상적으로 보통이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죠. 진동도 보통. 나중에 누구로부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너무 정확하게 적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요거 상당히 이 현장 안내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선은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했으면 그 부분을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신분 고지를 했나 여부를 채택을 하고, 그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된다. 중개보조원이 창피하니까 저분은 개업공인중개사고 중개보조인인 제가 고객님을 현장 안내를 하겠습니다 라고 미리 고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현장 안내 신분을 고지했냐 안 했냐 요거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요거 체크해서 미리 알려야 된다. 미리 요 부분을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중개보수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크게 설명을 안 해도 명확하게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급 시기는 통상적으로 잔금날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가급적이면 계약서 작성하는 날 체크를 하시면은 중개보수를 깎이는 확률이 좀 줄어들겠죠. 그거는 일단은 통상적으로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은 잔금이 완료되는 날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개보수 요일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 그 요일표대로 초과 보수를 받지 않고 요일표대로 받기만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거래 금액의 1,000분의 9 매매 교환 임대차 같은 경우 그 이내에서 중개 보수를
청구하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는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1,000분의 5, 1,000분의 4, 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는 걸 알고 이대로 받아라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확인 설명서를 다 설명을 했으면은 매도인, 매수인, 서명 또는 날인 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했으면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 반드시 해야 되고 빠뜨리면 안 된다. 특히나 의뢰인한테 주는 것은 빠뜨리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된 사무소에서는 법인도 마찬가지로 주된 사무소에는 대표자만, 그 다음에 소공이 했을 경우는 함께, 분사무소는 책임자, 소공과 중개했을 경우는 책임자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래질서 예방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들어보시고 학습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